네, 이번 시간에는 대공황의 원인과 경제정책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문단 들어갑니다. 1929년 미국 주식시장의 붕괴를 기점으로 전 세계로 확산된 대공황이 경제학에서 가지는 의미는 빅뱅이 물리학에서 가지는 의미에 비유할 만큼 굉장히 큰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산업혁명 이후 서구 경제는 여러 차례 경기 침체를 경험하였지만 대공황은 불황 정도가 유례 없이 깊고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경기 침체와는 구별된다. 그래서 대공황은 굉장히 큰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음 주식시장의 붕괴는 대공황 이전에도 여러 차례 관찰되었던 현상이므로 그 자체가 대공황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점과 대공황의 전개 및 회복 과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다른 점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주식시장 붕괴에 이은 은행 파산과 디플레이션, 보호무역주의 대두에 따른 구역 감소 등의 연쇄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통상적인 경기 침체가 대공황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여기까지 다 똑같은 내용이네요. 자, 대공황의 원인은 주식시장의 붕괴만이 원인이 아니고 뭐라고요? 연쇄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경기 침체가 대공황으로 이루어졌단 거야. 그럼 그 연쇄적인 작용은 뭐냐? 주식시장 붕괴, 은행 파산, 디플레이션, 보호무역주의, 대두와 같은 이런 연쇄 과정을 거쳐라는 것이죠. 자, 대공황의 원인과 관련해서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구조의 불안전성과 경제정책의 실패가 대공황을 초래하였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어. 자, 대공황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았다고요? 경제구조의 불안전성, 경제정책의 실패. 그런데 뭐에는 합의를 하지 못했나요? 불안정한 경제구조의 원인. 불안정한 경제구조의 원인에 대해서는 통화가설과 지출가설로 의견이 나뉘어져. 자, 그러면 다음 문단에 뭐가 나올 거예요? 바로 이 경제공황의 경제구조의 주요 원인에 대해서 두 가지 학설을 비교하는 내용이 나올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문단 가봅시다. 통화가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대공황의 원인을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통화정책 실패에서 찾고 있다. 벌써 이제 결론이 나왔네요. 그죠? 통화가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공황의 원인을 연준, 즉 미국은행의 통화정책 실패에서 보았대요. 연준이 1920년대 중반까지 공개시장에서 국채 매입을 통해 통화량을 확대함에 따라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었고 전반적인 물가와 더불어 주식과 같은 자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였어. 당시의 세계는 국제 통화제도로 금 보유가 증가할 경우 통화량도 같이 증가해. 금 보유가 증가하면 통화량도 증가해서 자국의 화폐와 금의 교환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본위제. 그러니까 금본위제는 자국 화폐와 금의 교환 비율을 일정하게 하는 것이고, 따라서 금 보유가 증가하면 화폐량도 증가한다는 것이네요. 수출 증가에 따른 해외로부터의 지속적인 금의 유입으로 금 보유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연준이 공개시장을 통해 국채를 매각하는 등 긴축 통화정책을 실시하면서, 그러니까 연준이 이제 잘못한 통화 정책이죠. 통화량이 감소하고 이자율은 높아짐에 따라 대공황이 초래되었어. 자, 그러면 통화 가설에서 보는 대공황의 원인은 바로 이것이네요. 그렇죠? 통화량이 감소하고 이자율이 높아졌으면 통화량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춰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래요. 이것이 바로 통화정책의 실패라는 것이죠. 자,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대공황이 발생하기 이전에 경기 불황이 있었는데 그 경기 불황은 처음에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자, 미국이 연준이 국채 매입을 통해 통화량을 확대해서 이루어졌어. 처음에 이게 1번. 그래서 통화량을 줄이려고 국채를 매각하는 긴축 통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대공황이 발생했어요. 자, 이러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통화량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연준은 상업활동에 사용된 어음만을 인수해요. 그러니까 통화량을 많이 확대해야 되는데 어음을 일부만을 인수해서 여기서 어음이란 것은 회사가 발행한 어떤 증서를 국가에서 인수 사들였다는 거죠. 그런데 일부만 사들이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진성어음주의래요. 상업활동에 사용된 어음만을 인수한 게 진성어음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업활동이 위축되어서 대공황 시기에 통화가 오히려 줄게 되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 즉 대공황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성어음주의 하에서의 통화정책은 경기 순응적인 정책으로 불황기에는 통화량을 감소시켜요. 불황기에는 통화량을 감소시키니까 통화량을 확대해야 하는 대공황 시기의 정책과는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시장 유동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되었다. 통화 긴축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폭락하고요. 기업이 파산하고요. 일부 은행이 도산하는 대공황의 과정을 거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연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이은행이 연쇄 도산되고 통화량을 추가적으로 위축시켜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이야기했고 실물 경제의 약화를 초래했다. 이 가설에서는 연준이 국채를 매입하는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서 통화량을 시장에 적극적으로 그랬다면 통상적인 경기 침체가 대공황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시장의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연준의 정책 실패를 대공황의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지금 여기서 했던 말을 계속 부연 설명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통화 가설에서는 대공황의 원인을 미국의 통화 정책 실패에서 찾고 있어. 자, 그것은 대공황 이전에 경기 침체 때문에 통화량을 증가시켜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다음 문단에서는 다음 정책 가설, 지출 가설 보겠습니다. 자, 지출 가설에서는 대공황의 원인을 주식 시장 붕괴에 따른 내구제에 대한 소비 감소. 아까 첫 문단에서 주식 시장 붕괴는 어떤 다른 경기 침체 상황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에 따른 연쇄작용 때문에 대공황이 발생했다고 봤죠. 그러니까 자, 지출 가설은 내구제에 대한 소비 감소가 이제 대공황의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미국은 1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에 군수물자를 판매함으로써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한편 설비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그래서 1920년대 말 미국 경제가 심각한 과잉 설비 상태에 처해 투자 기회가 소진되면서 실물 투자보다 오히려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대공황 이전에 그 단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맨 먼저 주식시장의 붕괴에 따른 내구제한 소비 감소가 원인이다. 그 이면에는 어떤 과정이 있었냐.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은 군수물자를 판매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죠. 그런 한편 설비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했어. 그래서 과잉 설비 상태가 됐어. 군수 물자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 군수 물자는 내구제에 해당하는 거죠. 내구제는 뭐야?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물건이거든요. 자, 그래서 더 이상 투자 기회가 없어서 이런 실물 투자보다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일어났는데 이런 상황에서 시장의 내재적 불안정성에
따른 예기치 못한 요인으로 주식시장이 붕괴되어 있어. 자, 그러면 내재적 불안전성은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내가 어떤 물건을 소비하면 나는 어떻게 돼 앞으로? 큰일 날 것 같은데 라는 심리로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붕괴되었어. 이거 투자했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심리가 작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감에 따라 내구재 소비가 감소하게 되고 생산된 제품이 재고로 남게 되고 기업 투자 역시 감소하게 되었어. 과정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업의 투자 감소는 생산에 필요한 노동에 대한 수요 감소에 따른 실업 증가를 야기했어. 그리고 노동자들의 소득이 주니까 구매력도 감소하고 민간 소비의 수요 역시 감소했죠. 자, 그러면 이 과정 보세요. 한번 이해하시면 돼요. 어렵진 않습니다. 소비 수요 감소는 디플레이션과 더불어 기업 파산을 유발했고 이는 가계 및 기업 대출의 부실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서 은행들도 연쇄 파산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대공황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대공황은 그 연쇄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일어난다는 일문단의 내용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가설에서는 미국에서 발생한 대공황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원인으로 여기 처음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아까 통화가설에서는 나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지출가설에서는 자, 미국에서 발생한 대공황이 전 세계로 확산된 원인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네요. 이거. 당시에 국제통화제도였던 근본위제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아까 이 문단에서 근본위제는 뭐라고 했어요? 화폐 단위를 자, 자국의 화폐와 금의 교환 비율을 같게 하는 것으로 금 보유고가 증가하면 화폐도 증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자, 대공황 이후 미국은 보호무역을 통해 해외로부터의 수입을 줄였고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금본위제가 대공황의 원인이 되었다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네요. 대공황 이후 미국은 보호무역을 통해 보호무역은 뭐예요?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증가하는 거죠. 해외로부터의 수입을 줄이고 외국에 빌려진 돈을 금으로 환수했어.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돈이 없어지게 되겠네요. 그죠? 금의 보유량과 화폐의 보유량은 같다고 했으니까 다른 나라의 금 보유고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금본위제 하에서 금과의 교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들은 줄어든 금 보유고만큼 자국의 통화량을 줄이게 되었고 이는 결국 국내적으로 디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유발했고 미국의 대공황이 전 세계로 전파되었다. 그래서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이 전 세계로 전파된 이유는 금본위제 때문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대공황이 발생함에 따라 미국이 대공황 이전에 보호무역주의로 수입을 줄이고 외국에 빌려준 돈을 환수하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돈 보유량이 없어졌다. 화폐 보유량이 없어졌다. 그로 인해서 디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연달아 일어났다. 이들은 대공황의 원인이 결국 민간의 소비 수요의 감소에 따른 것이므로 정부가 적자 정책을 통해 민간 수요를 진작하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팽창적인 재정 정책을 실시하였다면 자, 그럼 이게 만약에 해결책이 되는 거죠. 그죠? 대공황의 해결책은 결국 뭐였다? 민간 수요를 진작하고 팽창 재정 정책을 실시했다면 괜찮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와 더불어 각국 통화당국의 재량적이고 신축적인 통화량 조절을 위해서는 국제통화제도의 개편이 필요함을 역설 강조했다. 그죠? 통화당국의 재량적이고 신축적인 정책은 그때그때 탄력 있게 정책을 운영했어야 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볼 때 자, 이 문단에서는요. 대공황의 원인을 뭐라 보았어요? 통화가설에서는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실패로 보았죠.
그리고 3문단에서는 지출, 가설에서는 대공황의 원인을 내구재에 대한 소비 감소와 더불어 미국의 근본이제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소비가 감소되었다라고 말했어요. 자, 마지막 문단 봅시다. 아직까지도 대공황의 원인에 대해 상이한 가설이 대립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그럼 두 가설이 절충되지 않았나 봐요. 여전히 그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대공황의 원인과는 별개로 대공황이 남긴 유산, 즉 교훈이 있대요. 그건 뭐냐? 대공황의 회복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어. 민간의 인식이 어떻게 변했냐? 그죠? 정부의 간섭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와 함께 경기 대응과 위기 관리를 위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것이 정당화되었어요. 그리고 공공부문이 확대되었고 그동안 신봉되어 왔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유방임주의가 수정돼서 뭘로 바뀌었을까요? 보호무역주의로 바뀌었겠죠. 그죠? 그래서 대공황의 결과 민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많아졌다.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었다. 라는 것 들 수 있겠네요. 그와 더불어서 금융위기를 예방하고 수습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응이 필요하다. 역시 이것도 정부의 정책이네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러 가봅시다. 자, 수능 특강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지 1번 내용 일치 문제네요. 대공황으로 인해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이거 어떤 문제요? 선후관계 바꿔치기 문제네요. 디스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해서 뭐가 발생했어요? 대공황이 발생한 거죠. 2번 대공황은 이전 시기의 통상적인 경기 침체에 비해 침체 정도가 크고 지속기간이 길었다고 1문단에서 말하고 있고요. 연준의 공개시장을 통한 국채 매입은 통화량을 증가시켜 이자율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미국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공황이 발생했다고 말하고 있죠. 선택지 4번 통화가설은 통화량 확대를, 지출가설은 재정지출 확대를 공황의 해법으로 봤어. 해결점, 아까 통화가설에서의 문제점은 뭐였어요? 미국의 통화정책 실패. 그러니까 통화정책을 긴축정책으로 삼았기 때문에 실패했으니까 통화량을 확대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출가설에서는 소비가 위축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으니까 재정지출 확대해서 소비를 진작시키는 게 해답이라고 말했죠. 그 다음 선택지 5번 대공황 이전에는 경기 침체에 대응하여 정부가 개입하는 것보다 시장 자율에 맡기는 보이지 않는 손, 자율정책이 일반적이었지만 대공황을 기점으로 해서 인식이 바뀌었어요. 민간의 인식이 뭐라고?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전환되었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면 18번이고요. 수능 특강 2번이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래요. 자, 그런데 보기가 상당히 기네요. 보기 이해를 정확히 해야 선지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기를 볼 땐 선지와 연관성 보시고 보기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문제를 틀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읽어봅시다. 경제학자 A는 통화량이 감소하게 되면 이자율이 상승하였을 것인데 여기까지 이해가죠? 대공황 당시 자료에서는 이자율 상승이 관철되지 않았대요. 그 이유는 통화가설을 부정하는 견해를 제시한다. 그것을 이유로 그래서 이 경제학자 A는 통화가설을 부정한다. 확인할 수 있네요. 통화가설을 부정한다. 경제학자에는 자, 경제 변수를 이해하는 데 있어 명목 변수와 실질 변수를 명확히 구별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래서 명목 변수와 실질 변수라는 이야기가 처음 나와 있네요. 자, 그럼 명목 변수는 뭐예요? 실질적인 변수.
실질적이지 않은 표면적인 변수고 실질 변수는 실질적인 변화 요인이 되는 거죠. 자, 그는 경제학자에는 화폐 단위로 표시된 명목 통화량이 감소한 것은 분명하나 명목 통화량이 감소했대요. 그런데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제 물가 역시 하락하고 있어. 실제 물가도 하락했대. 그래서 명목 통화량을 실제 물가로 나눈 화폐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통화량은 감소하지 않았다. 자, 실질 통화량이 뭐라고요? 명목 통화량을 실제 물가로 나눈 것인데 이것이 감소하지 않았다. 그래서 실질 이자율 역시 상승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질 이자율도 상승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네요. 그러나 여기서 계산된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의 실제 인플레이션 비율을 차감한 사후적 실질 이자율. 자, 그러면 사후적 실질 이자율은 뭐라고요? 사후적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에서 실질 인플레이션율을 차감한 것이래요. 그래서 실물 경제에서 투자와 소득을 실제로 결정하는 사전적 실질 이자율과는 개념적으로 구분한다. 자, 그러면 사전적 실질 이자율은 사후적 실질 이자율과 다르다. 오케이? 자, 요것이 이제 이 문단의 포인트인 것 같고요. 다음 문단이 또 있으니까 다음 문단 한번 읽어봅시다. 다른 이자율보다 사전적 실질 이자율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중시하는 통화가설에 따르면, 자, 그럼 통화가설은 사전적 실질 이자율을 중시한다. 자, 통화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명목 이자율이 상승하지 않더라도 사전적 실질 이자율의 인상으로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대요. 다시 통화량이 감소하고 명목 이자율이 변화가 없더라도 사전적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면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명목 이자율은 사전적 실질 이자율에 미래에 예상되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더한 것이다. 자, 그러므로 통화량 감소로 물가 하락이 예상돼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음인 상황에서, 즉 디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적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을 상회하게 된다. 사전적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보다 높다. 어떤 상황에서? 디플레이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사전적 실질 이자율이 명목 이자율보다 더 높다. 사전적 실질 이자율의 상승은 투자를 줄여. 그래서 생산 및 소득의 감소를 가져오고 그 결과 경기 침체를 초래한다. 그래서 그 결과 경기가 침체된다. 따라서 통화가설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질 통화량이 아니라 기대 인플레이션의 측정을 통해 사전적 실질 이자율의 움직임을 살펴보아야 한다. 자, 읽으면서 제가 메모한 것을 보면서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화폐 구매력이란 명목 통화량을 실제 물가로 나눈 것인데, 화폐 구매력이 낮아지면 실질 이자율은 높아진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사후적 실질 이자율이란 명목 이자율에서 실질 인플레이션 비율을 뺀 것이고, 통화량이 낮아지면 명목 이자율은 통화력이 낮아질 때 명목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전적 실질 이자율은 높아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 그리고 명목 이자율이란 사전적 실질 이자율과 기대 인플레이션을 합친 것인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음수를 보이면, 즉 디플레이션이 예상된다는 것은 물가 하락이 예상된다는 것과 같은 말이고, 이렇게 되면
명목 이자율보다 사전적 실질 이자율이 선회 높아지게 된다. 이럴 때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 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선지를 판단해 봅시다.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거였어요. 통화가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목 이자율 상승이 필수 조건이다. 명목 이자율이 상승하지 않더라도 사전적 실질 이자율이 인상하면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고 했죠. 이 부분 통화가설에 따르면 통화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기 그대로 나와 있고요. 선지 2번. 통화가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대공황 당시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실제 인플레이션을 상회한다고 주장했나요? 아니요. 사전적 실질 이자율이 명목 이자율보다 선회할 때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고 했죠. 선지 3번.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0이라면 아까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뭐라고 그랬죠? 디플레이션 예상이라고 했어요. 0이라면 명목 이자율의 하락은 투자 및 소득을 증가시킨다. 자, 그러면 명목 이자율은 사전적 실질 이자율과 기대 인플레이션 비율, 즉 디플레이션 비율 예상 비율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데, 만약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음수를 갖지 않는다면, 즉 0이라면 명목 이자율이 하락하면 경기가 침체되지 않겠네요. 이게 0이고 명목 이자율이 하락했다면요. 명목 이자율이 하락하면 디플레이션 예상이 음수를 갖지 않을 때 당연히 경기가 부양되겠네요. 경기가 활발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명목 이자율은 사전적 실질 이자율과 기대 인플레이션 비율, 즉 디플레이션 예상 비율을 합친 것과 같기 때문이죠. 자, 선지 4번. 디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존재할 경우 명목 이자율은 사전적 실질 이자율을 상회한다? 아니요. 디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존재한다면 명목 이자율은 뭐예요? 선회하지 않고 밑돌겠죠. 오케이? 그 다음 5번. 경제학자 A의 주장이 타당하려면 대공황 당시 명목 이자율의 상승폭이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폭과 같거나 그보다 커야 한다? 자, 경제학자 A는 통화가설을 부정하는 입장이니까 명목 이자율이 상승한다면 그 상승폭이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폭과 같거나 혹은 그보다 작아야 하겠죠. 자, 만약에 대공황 즉 경기 불황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랬죠? 명목 이자율이 상승하면 상승하려면 사전적 실질 이자율과 기대 인플레이션 비율이 역시 상승해야 돼요. 그러나 기대 인플레이션 비율은 다시 말하면 디플레이션 예상 비율이므로 디플레이션 예상 비율은 낮을수록 경기가 침체가 되는 거니까요. 다음 문제. 통화가설과 지출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래요. 자, 통화가설에서는 디플레이션이 대출 부실에 따른 은행의 연쇄적인 파산? 아니고요. 연준의 통화정책 실패라고 했죠. 니은에서는 지출가설에서는 근본이제는 통화당국의 통화량 조절을 어렵게 했대요. 그렇죠. 여기서 통화당국은 미국을 제외한 나라죠.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은 당시 미국이 자신이 빌려줬던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금을 회수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통화 당국들은 화폐 양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대공황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고 보았죠. 그러므로 맞는 말. 주식시장 붕괴의 원인에 대해서 기억은 통화가설에서는 정책의 실패로 보는 반면
맞죠? 통화량. 자, 연준이 통화량을 확대해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었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과열했고 그것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진성어음주의 통화정책을 썼다고 했어요. 그리고 니은은 지출가설이죠. 지출가설은 시장 내부의 불안전성이 기인한 것으로 봤죠. 그 다음 기억은 니은과 달리 근본위제가 미국의 디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요인이라고 본 게 아니고 니은이 그렇게 보았죠. 자, 그래서 나와다가 맞는 말. 자, 다음 문제. 윗글을 읽고 대답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대공황은 이전의 경기 침체와 비교해서 어떤 측면에서 차별성을 가져요? 예. 일문단에 의하면 불황 정도가 깊고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는 측면 맞고요. 통화가설은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통화 정책이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보았어요. 원래는 확장 통화 정책을 폈어야 했는데 긴축 통화 정책을 폈기 때문이라고 말했죠. 통화 가설은 미국의 대공황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경로를 설명하지 않고 어디에서 설명했어요? 지출 가설에서 설명했죠. 자, 지출 가설은 대공황 직전에 주식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진 원인을 무엇이라고 설명했어요? 투자 설비 확대로 인해서 더 이상 설비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서 금융 자산과 같은 주식에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났다고 말했고요. 지출 가설에서는 미국의 대공황이 어떤 경로를 통해 국제적으로 확산되었다고 설명했어요. 네, 바로 미국의 대공황이 무엇 때문에 은본위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각국의 통화량 이 줄면서 대공황으로 이어졌다고 말하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만약에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모르는 어휘가 있거나 혹은 이해가 안 가는 어떤 구절이 있다면 반복해서 읽어서 이해하셔야 될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